세금은 오르고 거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즘 서울 강남, 용산, 마용성 집 가진 분들 단톡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카드를 꺼냈거든요. 쉽게 말해 집값을 세금 계산할 때 더 높게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유세? 당연히 훌쩍 오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느냐? 627 대출 규제로 잠깐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불과 6주 만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부동산원 자료 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4% 올랐습니다. 6주 만에 반등이죠. 강남 3구야 늘 그렇다 쳐도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까지 들썩이고 심지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산 같은 지방 초고가 주택 시장에도 풍선 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1년. 그러니 정부 입장에선 다음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유세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서 이제 버티기 힘들겠다 싶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속내가 있습니다. 세수 부족. 3년 연속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곳에서도 계속 요구해왔죠. 그럼 현실화율이 오르면 실제 세금이 얼마나 뛰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한남더일 전용 233제곱미터 아파트. 올해 보유세가 약 5,941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면 무려 8,736만 원으로 47%가량 증가합니다. 강남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841만 원에서 4,160만 원으로 훌쩍 뛰죠. 서초 반포자이 84제곱미터,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강남 은마 아파트. 다들 4,050%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산이 집값 변동률은 반영 안 한 수치라는 겁니다. 만약 집값까지 오르면요? 세금 폭탄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세금 얘기만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택지비가 오르고 그 위에 인건비 자재비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치솟게 되는 구조예요. 최근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는 분양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현실화율 인상이 분양가 상승의 기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로드맵처럼 2030년까지 90%를 찍는 게 아니라 2035년으로 미루고 매년 인상폭을 줄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어요. 왜냐면 전 정부 때 이미 경험했거든요. 보유세 급등이 지방선거, 대선까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요. 그때는 강남 3구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세종 같은 지방 핵심 지역까지 세금이 급등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10월 이후 열릴 중앙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 현실화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급 대책도 묶어서 발표하려 할 겁니다. 세금 인상만 하면 집주인 반발이 심하고 시장이 경직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이미 뜨겁습니다. 일부 고급 아파트 소유자들은 버티다간 진짜 세금에 집 뺏기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좋다, 세금 더 걷어서 집값 잡아라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문제는 이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세금만 오르고 매물은 안 나오는 역효과로 끝날지가 아직은 미지수라는 겁니다. 결국 현실화율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꿀 강수가 될지 아니면 잠깐의 소동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몇 달이 시험대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월급 통장이라더니 지금은 불 꺼진 유령 건물이 됐습니다. 한때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사두면 평생 월세 걱정 없다는 말이 돌았던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이 건물들이 텅 빈 채 바람만 스쳐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은 새 건물처럼 반짝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발자국 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현장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지식산업센터. 전체 687실 중 무려 74%가 공실입니다. 야간에 건물을 바라보면 몇 개 층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고향 향동지구의 대형 지식산업센터도 사정은 똑같아요. 준공 1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건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식산업센터 1066곳 중 약 40%가 공실입니다. 수도권만 보면 더 심각하죠. 포천은 74%, 이천은 70%, 양주는 64%가 비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는 2만 5천 실 넘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일부는 마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과잉 공급과 시장 환경 변화입니다. 2021년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규제와 세금 부담을 피한 투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렸습니다. 은퇴 후 월세 받으며 살자는 유행어가 돌았고 분양 현장은 북적였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받으니 너도 나도 센터를 짓고 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 이자는 불어나고 경기 침체로 입주 기업 수요는 줄었습니다. 센터를 분양받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치른 투자자가 속출했죠. 잔금 납부율이 20%에서 30%대에 그치는 곳이 많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한 센터는 전체 243실 중 실제 입주가 5실 남짓, 건물 절반 이상이 불 꺼진 채 밤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은 유령 건물로 전락합니다. 잔금을 못 치르면 사용도 임대도 못하고 그냥 비어 있어야 합니다. 매달 이자만 나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집니다. 거래도 얼어붙었죠.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4,676억 원. 작년보다 27% 줄었습니다. 호황기였던 2021년 말과 비교하면 반토막입니다. 경기도 평균 매매 단가도 6%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치된 건물은 지역의 흉물로 변합니다. 주변 상권은 죽고 인근 부동산 가치도 내려갑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넣은 도시지원 시설입니다. 양주 신도시만 해도 전체 토지의 3.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도시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앵커기업 유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거점 기업이 들어오면 협력업체와 관련 업종이 줄줄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세제 혜택, 연구비 지원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제안도 있습니다. 미착공 상태의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아예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자는 거죠. LH도 호황기에 민간에서 과도하게 센터를 지었다며 3기 신도시부터는 기업에 직접 토지를 분양하거나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무계획 공급과 환경 변화를 동시에 맞은 결과입니다. 한때 은퇴 후 월급 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그 통장이 멈춰버린 채 불 꺼진 유령 건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투자자의 빚, 기업의 줄어든 일자리, 지역사회의 침체라는 무거운 짐이 켜켜이 쌓여 있죠.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방치된 건물과 미착공 부지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합니다. 기업 유치든 용도 변경이든 지금 결정을 미루면 이 유령 건물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니라 수도권의 또 다른 미분양 폭탄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